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핀테크 오픈토크 8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꾸베 에이프릴의 신정희 실장입니다. 이번 달 강연 주제는 디지털 자산법 제도 구축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와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네, 핀테크 오픈토크 행사는 서울특별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에서 금융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매월 1회 디지털 금융 분야 최신 기술 동향과 트렌드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학계 등 핀테크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꾸베 에이프릴은 2021년부터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도와드리는 컨설팅 에이전시로 시작하여 스타트업 분야의 다양한 컨퍼런스, 네트워킹 등을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강의를 진행해 주실 정유신 연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신 연사님은 현재 AI 디지털 경제 금융 포럼 회장님을 영입 중이시고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계십니다. 또한 이전에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장 이사장 겸 센터장을 지내셨고요. 이전에 한국 벤처투자 대표이사 그리고 SC은행 부회장 등도 지내셨습니다. 그럼 이제 연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덥죠? 안 더우신가요? 또 뵀네. 유튜브로 송출이 된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시간 제약이 잘 안 되는데 오늘 제목이 디지털 자산법 제도 구축에 따른 시장 환경 변화 비즈니스 전략인데요. 아까 우리 소개해 주는 분이 사회자분께서 어떤 얘기 주셨지만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인사이트 얘기를 하셔서 좀 부담은 되지만 그냥 이렇게 좀 넘기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디지털 자산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좀 일반화되기 시작했고 아시지만은 뭐 암호화폐로 시작해서 경제학자 논쟁이 있어가지고 무슨 화폐냐 가격이 막 바뀌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암호 자산으로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에서 움직이는 건 실체가 없으니까 이제 가상자산으로 썼죠.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발효가 되기 시작한 7월달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도 가상자산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제도권하고 별로 관계가 없었는데 그냥 시장이 그냥 자발적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막 서로 그냥 뭐 사고 팔고 막 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식이 이제 강해가지고 좀 뭐랄까나.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이 이게 좀 적당한 용어냐. 앞으로 이제 2단계 법이 나오고 가상자산 이제 육성에 관한 법률 좀 나와 산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가상자산을 게 맞느냐. 뭐 이런 터에 또 우리 국회에서는 또 이제 의원 중 한 분 민명덕 의원이죠. 민명덕 의원이 뭐 디지털 자산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제 업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고 또 뭐 아시는 분들이 조금씩 오시네요. 뒤에 우리. 미국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용어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제 이번에 이제 2단계 법이죠. 또 육성에 관한 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두 개 안이 나와서 하나는 민병덕 안은 이미 나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강준혁 안으로 해서 저도 좀 인발돼서 좀 개혁돼서 했는데 그 이제 그 강준혁 또 정무위 간사기 때문에 뭐 또 이강일 의원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아마 또 빠르면 이번 주 나와서 이제 아마 곧 통합이 되고 나올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산 뭐 이거 갖다 좀 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 보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법을 지금 만들어 갖고 제도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산업을 만든다고 하긴 하지만 어떤 기술적 신호라서 나갈 때는 사실 법은 항상 뒤쫓아가기 마련이어가지고 용어 정리가 안 돼요 법적으로. 그죠?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죠?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뭐 비트코인, 유틸리티 코인 나왔다가 그죠? 유틸리티 코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더리움 같은 축으로 해가지고 쭉 나온 그 코인들이죠.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 또 나오기 시작하고 뭐 NFT 나왔고 STO 나오고 그죠? RWA 최근에 또 이런 것까지 계속 나오니까 미리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갖고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디지털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술 포함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바이 프로덕트는 다 디지털 자산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우리가 조금 공유해야 될 건 뭐냐면
디지털 자산이 뭐예요? 디지털 자산은 사실 온라인상에도 계속 움직일 수 하는데 시간 공간 제약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공간 제약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 공간 제약이 없다는 얘기는 순간적으로 전자적으로 거래가 되고 또 연결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간 제약이 없으니까 뭐 24시간 365일 전 세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업비트는 사실은 처음에 나올 때 업비트 다 아시죠, 그죠? 업비트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코빗이 나왔고 그다음에 빗썸이 나왔고 세 번째로 업비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쭉 나갔는데 좀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업비트가 다 천하통일이 해버렸어. 그 뭐였을까 생각해보면 업비트의 원래 두 나무의 모델이 증권 플러스 카카오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증권을 증권사를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좀 사실은 그때 이제 뭐 또 핀텍 쪽에 뭐 있어가지고 쭉 봤는데 실패했어요. 왜냐 주식은 펀더멘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를 갖다가 이렇게 기술적 분석도 해야 되지만 펀더멘털 분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괜찮죠? 빨라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도저히 화면만 갖고서는 그 주식하는 사람들은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그냥 그 UI UX 좋게 만들었던 것이 이 코인을 만나면서 폭발한 거지. 코인은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땐 향후에는 이제 펀더멘털이 나와요. 코인의 펀더멘털이 나올 텐데 지금까지는 주식적인 증권적인 차원의 펀더멘털은 없기 때문에 그때 그냥 UI UX 좋은 업비트가 제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다 우리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해 보면 디지털 자산이 앞으로 제도화돼서 시장이 커지면 어떤 일이 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도화되지 않을 때도 그냥 좀 간 크고 용감한 사람들 열심히 지금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도화되면 진짜 이제 막 비즈니스가 다양한 비즈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24시간 365일 돌아가고, 그죠? 완전히 뭐 제약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떤 일이 생각할까? 우리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금리 같은 거 딸 때 연율 따지잖아요, 연율은 다 1년 단위라는데 연율이 왜 모든 투자 수익률 연율로 할까요? 저는 사실 생각해 보면 지구가 태양을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다 까먹고 살고 있지만 그런 거거든. 근데 사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사실 24시간 365일이라는 것은 미국하고 한국이 전 세계가 그냥 같이 돌아가면서 거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 때 미국은 일하고 극단적인 경우 미국은 잘 때 우리는 일합니다. 그죠?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장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막 그렇게 된다 하면 사실은 디지털 자산이 일반에서 제도에서 더욱더 커지게 되면 그냥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야, 운용 세계가 바뀌겠구나. 운용 세계가, 그죠? 운용 세계가 이전처럼 액티브 매니지먼트 중심으로 가기 어렵겠다. 동의 안 하시나요? 액티브 매니지먼트 가기 어렵겠다. 가뜩이나 지금 사실은 AI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막 변하고 있는데 그런 것 플러스 디지털 자산이 들어와서 디지털 자산이 24시간 360일 돌아가는 그런 걸로 국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자고 잘 때 저쪽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건 그때마다 밤낮까지 바꿔서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여러 가지 AI 발달이라든지 이런 걸 촉진시키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액티브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AI를 이용한 그런 트레이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디지털 자산이 제도화되면 당연히 지금까지 분리돼 있었잖아요. 제도 시장하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쪽 시장은 제도화되지 않았으니까 분리돼 있었는데 이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융합이 돼요, 그죠? 이미 미국은 융합된 사례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운용자 큰 데들이 두 개를 같이 집어넣고 운영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욱더 빠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냥 야 누가 좀 글로벌리 또는 국내에서 이런 쪽이 유망하고 잘할 수 있는 놈인가? 운용사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죠. 그런 대상들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뭐 큰 손 입장에서 볼 때는 M&A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디지털 자산 시장이 앞으로 커지면 그런들의 변화들이 많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찬반 인식이 나왔던 이유는 아주 뭐 똑똑한 경제학자조차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특히 뭐 JP 모건은 뭐라 그래요? 오늘은 이거는 정말 훌륭한 거라고 했다가 그 다음 날은 사기라고 했다가 다시 또 훌륭한 거라고 했다가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시스템이 인프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수식이고 하나는 수평이잖아요, 그죠? 디지털 자산은 수평, 그죠? 호라이즌털 시스템에다 얹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블록체인에 얹혀 있는 거고 기존의 시스템은 은행 카드 시스템 다 버티컬 시스템이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도저히 사실은 이게 융화가 되기 어려운 그런 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생각들이 계속 달라서 그렇게 돼 왔다. 근데 제가 이제 금융의 역사를 갖다 이렇게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보면 참 묘하게도 시간이 지나 보면
항상 그 당시에 학문과 기술과 학문이 발달되면 기술이 거기에 따라 발달이 돼서 나오고 그 기술에 따라서 디바이스가 기기가 만들어져요. 그 기기 그 세 가지 학문과 기술과 그 기기에 의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요. 항상 그 시대의 그 수준에 맞게 그 제품과 이것들이 정의가 됩니다.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딱 그때 나온 인프라들이잖아요. 그죠? 학문과 기술과 그 기기에 의해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쭉 변화가 옵니다. 그죠? 쭉 변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면 은행이란 시스템이 사실은 기원전 500년 전에 아테네에서 발명이 된 거예요. 은행은 첨부 은행이 아니고 발명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되면서 야 이거 이런 실무 경제하고 금융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려면 이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앙은행이 만들어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025년이니까 2,500년 동안 은행이 온 거죠, 그죠? 그런 틀에서 끝없는 그 기술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큰 틀의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어요. 근데 뭐 저기엔 찬반 논쟁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인프라는 계속 바뀐다. 그리고 은행 카드 시스템에서 버티컬 시스템에서 지금 새로운 게 나왔다. 뭐죠? 블록체인이라는 수평적인 상의 거래. 그러니까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것 같다가 이런 아니야 그냥 뭐 온체인에서 새로운 뭐 하나 조그만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에 지니어스 법안은 뭐예요? 코인 거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미국이 선택을 했죠. 코인 거래가 하는 게 금융 결제, 송금, 그다음에 무역 결제까지 다 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가성비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성비 좋은 쪽으로. 우리 생각하시죠? 핸드폰, 그다음에 우리 기억도 안 나는데 옛날에 사진 전문가들이 이렇게 뭐 네 달에 달린 거 갖고서 산에 가서 찍을 때 그랬잖아요. 막 카메라 그 핸드폰 초기에 막 이렇게 찍으면은 야, 그건 전문가가 찍는 거 아니야. 이게 전문가지, 그죠? 그리고 무거운 거 들고서 막 산에 가서 찍고 그랬는데 2년도 안 돼서 다 없어졌죠, 그죠? 왜 없어졌어요? 포텐셜 시장이 큰 쪽에 나오면 싹 바뀌는 거예요. 카메라, 핸드폰 다 쓰니까 야 핸드폰 해상도가 기깔나게 좋아지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삼성 갤럭시다 또는 아이폰이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이걸 지운 걸 개발하면 네가 든 비용의 1000배를 줄게. 당연히 주겠지. 폭발적 시장인데, 그죠? 그러면 천재들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날방 까고 쌍코피 터뜨려갖고 다 개발해 버리죠.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스템으로 갈 때 또는 새로운 인프라가 됐을 때 가성비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시점에서의 무슨 그 기술적 결함이 얼마큼 있냐 이런 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길게 보면요. 그런 틀 내에서 디지털 자산을 바라봐야 된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하이프 곡선이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이거 갖다 기술 성장 곡선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이 곡선은 정확하게 세 개가 일치합니다. 신산업이 태동할 때 신산업의 그 모양하고 그다음에 신산업과 관련된 주가의 모양하고 이 기술의 성장 곡선 또는 하이프 곡선하고 완전히 일치.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이 앞서가잖아요. 익스펙테이션이, 그죠? 기술은 거기까지 안 갔는데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아닌가 보네 그래갖고 이제 또 이렇게 됐다가 다시 갔는데 항상 이런 모습을 보였고 AI가 이런 모습을 보였고 블록체인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는데 블록체인 어디쯤 있을까요? 지금 개몽 단계, 지금 개몽 단계, 인라이트먼트 쪽에 가 있고 메타버스 같은 건 지금 환멸 단계에 있는 거고 공간 기술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죠? IoT 기술도 지금 잠수. 저는 큰 틀에서 볼 때 기술이 AI에서 블록체인에서 IoT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래갖고 사실은 굉장히 막 제도권 이런 쪽에서는 또 그리고 좀 똑똑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야 이건 아니다라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 갖고 굉장히 뭐 이렇게 봤는데 시장의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시장은 계속 그거에 관계없이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야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 누가 역사가가 또는 금융사가가 쓸 거예요. 여기에 결정적인 이벤트를 매긴 것이 어떤 걸까? 그러니까 이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틀릴 수 있지만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한 행동은 뭐냐면 야 푸틴아 그러지 마라 제발. 그런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스위프트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은행 통신 시스템이었어요. 미국 주도로 사실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이따가 얘기를 해서 야 러시아 은행을 다 축출해라. 축출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미치잖아요. 돈이 돌질 않으니까. 그럼 푸틴한테 뭐 하야 압력하고 막 크레문강 앞에서 뭐 데모하고 그러면 끝날 줄 알았는데 돌아갔죠, 그죠? 힘들지만 돌아갔어요. 왜 돌아갔어요? 은행 없는 지갑 상태로 다 송금하고 다 결제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예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바이든이 있을 때 3월달에 행정명령을 내리죠. 미국한테 미 연준한테 CBDC하고 여기 가상자산 연구에 사인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미 연준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
CBDC라든지 이런 디지털 통화 얘기를 안 했어요. 속으로는 연구를 많이 해도. Why? 디지털 얘기를 하는 순간, 디지털 통화 얘기를 하는 순간 미국의 달러 패권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잘해먹고 있는데 만약에 디지털 얘기를 하면 전 세계 맹방조차도 영국, 프랑스, 독일도 열받아 있거든. 솔직하게 미국이 그냥 돈 풀고 나서 문제 생기면 그 다음에 금리 올려갖고 다 힘들게 만드니까 열받아 있기 때문에 CBDC 뭐 새로운 디지털 얘기 나오면 다시 옛날 브레튼 체제 그런 거 아니야. 다시 해. 이렇게 할 거니까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속으로만 연구를 했는데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야. 왜냐하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계속 진행이 되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역사의 변화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된 상태니까 미국도 야 이제는 이걸 갖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한 터에 국내 12개 도시에서 테스트하고 밖에다 테스트하고 막 끝내고 전 세계 123개 국가들이 다 CBDC 연구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전충제도 그렇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서 야 이건 미국이 뭔가 좀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선 전에 참모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죠. 원래는 비트코인 혐오론자가 친 가상자산, 친 비트코인, 친 스테이블코인 문제로 바뀌면서 바뀌어 나갑니다. 법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법제는 제일 빨랐던 게 유럽이고요, 그죠? 미카 법으로 해서 유럽이 제일 빨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워낙 덩치가 크고 주법이 나오다가 다시 연방법이 나오는 그런 원래 패턴이니까 좀 늦었지만 지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은 유럽은 좀 엄격해요. 먼저 나오긴 하는데 항상 엄격해. 소비자 보호라든지 투자자 보호 이런 쪽이 중심이 있기도 하고 국가가 워낙 많으니까 좀 셀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포섭해서 하려니까 엄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법은 항상 먼저 만드는데 시장은 활성화 잘 안 돼. 유럽은. 미국은 엄격한 건 엄격하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쪽을 분명히 포인트 잡아서 해요. 이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나머지 인비트윈 있잖아요. 뭐 아시아에서 그래도 우리도 좀 허브 중 하나야 뭐 이런 데들이 어디예요?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들이 이제 늦지 않게 항상 하는데 그 중간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본도 법은 항상 빨리 만들어요. 근데 일본은 법은 항상 만드는데 죄송한데 실행은 안 돼요. 실행은 안 돼. 너무 엄격해 갖고 그래서 한국한테 좀 우리가 정부에 얻어가자면 제발 좀 일본 좀 그만 쫓았으면 좋겠어. 일본은 더 이상 아니에요. 디지털 월드에서는 아닌데 자꾸 우리는 일본 법체가 비슷해서 이제 조금만 조금만 바꾸니까 바꾸면 되니까 그런 모양인데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미국이 이제 사실은 뭐 미우나 뭐 조우나 뭐 또 이재명 대통령 가가지고 뭐 한숨 돌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미우나 조우나 미국이 지금 글로벌 시장 금융시장 갖다 다 장악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바꾸면 어쩔 수 없이 다 글로 갈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뭐 세 개를 고르라면 저번에 세 개 고르라면 루미스 법안하고 그다음에 피트 20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지니어스 법안인데 루미스 법안은 마시면 이제 비트코인 갖다 전략적 비축 자산을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결정돼 있었어요. 대선 전부터.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선 전부터 참모들하고 다 머리 맞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스테이블코인이에요. 비트코인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 스테이블코인 때문에 야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 시장을 우리가 제도권을 갖고 와서 이걸 활용을 해갖고 미국이 다시 전 세계에서 강자가 돼야 되겠다. 금융에서 또는 딴 쪽에서 달러 패권 쪽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 그러다 보니까 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으로 들어와가지고 미국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디지털 자산, 뭐 비트코인 메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뭐 비트코인 자체가 막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간에 비트코인이 영 버린 건 틀림없죠. 영 버린 거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영 버린 건 틀림없어요. 이 세 가지 갖다 하고 있는 거고 피트 21은 뭐 좀 이름이 바뀐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증권성, the nature of security 그죠? 증권성을 갖다 판단하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저 바이든 정부 때 뭐 말 많이 나왔다는 거 아시잖아요. 야 이게 증권이야 뭐야 뭐 그냥 싸우고 게리 겐슬러가 그냥 뭐 북한은 그 시카고에 그 상품 선물 거래소 대박 싸우고 그랬잖아요. 네 거야 내 거야. 증권이야 상품이야. 증권이야 상품이야. 시큐리티야 커머디티야 뭐 싸웠는데 지금도 이거는 유효해요. 지금도 유효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돼갖고 뭐 이게 막 통과된다 해가지고 야 그러면 뭐 에브리바디 다 다 증권이 아니고 커머디티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분명히 일부는 또 증권성이 인정이 되면 이제 증권이 될 거예요. 예컨대 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뭐 여전히 증권이냐 아니냐 그런 논쟁이 있고 리플도 뭐 합의해갖고 SEC랑 리플이 합의해서 연방 법원에다 갖다 냈어요. 야 우리 그냥 합의했다 더 이상 이거 소송 안 하겠다 했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증권성에서 그 논쟁에서 사라진 건 아니에요. 왜 법이 나와갖고 그 법에다 따라 보니까
얘도 증권 쪽이 속하는 게 있네. 그러면 다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뭐 여기 개인적으로 또는 뭐 지금 기관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뭐 이제 그 알트코인 이더리움을 갖다 정점으로 하는 알트코인 중에서 또 이더리움을 제외한 또 특히 이제 솔라나 리플이나 그 다음만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이제 그런 거는 좀 주의하면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홍콩, 싱가포르는 뭐 일본 아까 좀 말씀드린 그런 틀 내에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거고요. 뭐 초기 성장세 흑택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잠깐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커가는 과정에서 민간에 굉장히 큰 역할이 또 있었는데 정부만이 아니라 하여간 그냥 큰 게 아닌가 봐. 그러니까 전 세계 자산운용사 제일 큰 데가 이제 블랙락이잖아요. 블랙락인데 그 헤드가 이제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나이가 지금 80이 다 됐대요. 근데 저도 엄청나게 반성하는데 하여간 굉장히 그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만드는 것마다 지금 내가 생각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쨌든 간에 하여간 SEC면 하여간 증권 자본시장 전 세계 자본시장이 완전히 그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거기랑 막 소송해 갖고 싸우고 또 이기고 그죠?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지금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승소해 가지고 또 그것까지 이제 출시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또 비들이라는 것도 일종의 스테이블코인 MMF를 만들어 갖고 또 아주 또 엄청난 지금 사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데다가 RWA까지 지금 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락이 향후에 지금 기존에도 지금 가장 큰 운용사지만 이 디지털 자산 쪽이 이제 운용 쪽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아마 제일 먼저 나가는 리더 오브 리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RW로 해갖고 이제 뭐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지금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한 5, 6년 동안에 컨설팅 회사들은 컨설팅에도 계셨지만 저도 약간 관련된 데 있었지만 뻥이 심해가지고 5, 6년 안에 100배가 는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진짜 그거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골 때리는 거는 이 RW는 1000배야 1000배 맞습니까? 도대체 그게 말이 되나? 근데 하여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 RW가 뭐예요? 이게 이제 리스크 쪽에서 하는 그 RW 리스크 뭐 그 웨이티드 그게 아니고 리얼 월드 에셋이죠. 그래서 그냥 실물 자산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냥 실물 자산. 이게 뭔가 이게 RW 시장이 뭐예요? RW 갖다가 토큰화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큰 RW 시장이라고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 드릴게요. 금융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우리가 처음부터 중앙은행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중앙은행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그게 본원통화잖아. 그게 M0예요. 그다음에 은행 계열이 M1, M2야. 그죠? M2까지는 은행이 저기 하는 시장이에요. M3가 뭐예요? 자본시장이겠지. 자본시장이 확대되면서 상태인 게 M3예요. M4 뭐예요? 그냥 이때부터 정유신의 정이야. 그 파생 상품이 들어오면서 구조 상품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게 M4예요. M5가 뭐예요? 이것도 정유신 정이에요. 디지털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화폐가 처음에 발명돼 가지고 이렇게 조개껍데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은금 왔다가 이제 신용 사회로 닿지만 점점 발달되는 과정에서 제도를 만들어 갖고 이제 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은행의 통제 범위 내에 있다가 자본시장으로 커지고 자본시장에서 파생으로 한 방 더 뛰고 파생에서 지금 디지털 자산으로 뛰는 거예요.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그죠? 그 과정 가만히 보시면 점점 은행이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어려워져요. 언제부터 어려워질까요? M4부터. M3까지 그런 대로 돼. M4부터 어려워져. 파생에서 뭐 파생 다 여기 아시는 분들 아시죠? ELS, LW 까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조 상품이 단순 파생부터 복잡 파생 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터진 게 뭐예요? 리만이잖아요, 리만. 그죠? 프라임, 서프라임 리만 사태고 이게 이제 그때부터 사실 은행의 그런 저기 중앙의 이런 통제에서는 어려워진다. 디지털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인프라가 새로운 게 나와야 돼. 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적인 인프라에서 지금 수평적인 인프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수평으로 전부 가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하이브리드. 그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M3 자본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면 뭐가 있었냐면 시간이 좀 부족하다. M3에서 확대되는 과정에서 보면 중요한 게 미국이 이제 그때부터 자본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미국의 자본시장이 커지는데 결정적 계기를 한 학자가 있어요. 그게 마코비츠야. 여러분들 경영에서 다 배웠죠. 포트폴리오 다양화 이론. 그 마코비츠 포트폴리오 다양화의 핵심은 뭐냐면 뭐 다 계란을 갖다가 뭐 한 방울 담지 마라 그런 거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 운영하고 있는 자산에 새로운 자산을 편입할 때 새로운 자산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산하고 상관관계를 봤을 때 R스퀘어를 봤을 때 뭐 코릴레이션을 봤을 때 굉장히 낮거나 제로에 가까우면 그걸 편입을 해야 된다. 편입을 하면 동일한 리스크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예컨대 우리 국민연금, 퇴직연금 있는데 뭐 2천억, 3천조 있다고 쳐보세요. 1,000조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1,000조. 1,000조인데 만약에 새로운 상품한테 편입을 해가지고 기대투자 수익률이 1% 올라가서 거의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럼 얼마요? 1,000조에 1%면 연율 단위니까 얼마죠? 100억. 아니 10조 죄송합니다. 쏘리. 10조를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가 10조인데 연간 지금 우리 은퇴자, 퇴직자 생각하면 퇴직자가 하면 1,000만이라 가정하면 1,000만까지 안 될 건데 하여간 1,000만이라 가정하면 10조 나누기 1,000만 하면 뭔데? 조는 만만만이 조예요. 만 곱하기 만은 어기고 만 곱하기 만은 조예요. 그죠? 1,000만을 갖다 만 나누면 10조면은 조 단위에서 10억이 되는 거지. 그죠? 10억을 1,0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맞죠? 10억을 1,000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10억을 1,000으로 나누면 100만 원. 야, 지금 국민연금 평균 뭐 한 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죠? 물론 이제 100만 원을 12로 나눠야 되겠지만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큰 기관들은 무조건 그걸 편입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거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미국에서 1970년도에 그 에리사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확대해라. 그러면서 자본시장 확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때부터 주식채권 같은 원래 알고 있던 시큐리티 외에 실물 자산들, 유동성이 없는 실물 자산에다가 시큐리타이즈를 시켜가지고 시장화시켜 제도화 시켜서 그거 갖다 사고 팔 수 있게 하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빵빵빵빵 커진 거지. 그죠? 그러면서 대체 투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커진 거예요. 부동산도 들어오고 헤지펀드 들어오고 벤처 들어오고 다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 전제는 계산해 보니까 상관계가 낮아. 이거 편입하면 더 수익이 높아진다. 라는 전제에서 커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각도에서 제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RW가 뭐냐? 지금 그렇게 커왔는데 리얼월드 에셋은. 그러면 그 전에 구조화 상품 유동성이 없던 실물 자산을 갖다가 증권화 시켜갖고 유동화시켜 자본시장 키운 거고 어떻게 다르죠? RW 똑같은 거 아니야. 실물 자산 유동성 없는 거 거기도 이때까지 다 유동화 시켜서 했는데 부동산이고 벤처 다 그죠? What is it? 이건 뭐예요? 인프라가 다른 거지. 인프라가 그 전에는 우리가 항상 기존의 은행 카드 시스템 상에서 유동화한 거고 지금 뭐라고요? 블록체인 상에서 온체인 상에서 토큰화해서 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인프라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어디 국회 가서 포럼할 때도 항상 그러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제발 막 코인에만 집중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인프라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다. 인프라, 블록체인, 인프라, 온체인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딴 것만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각도에서 지금 RWA 시장이 커지는 거다. 그럼 왜 커지냐? 그러면 여러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왜 커져요? 가성비가 다르기 때문이지. 그러면 그냥 그 전에처럼 그냥 구조화해갖고 이동하면 되잖아. 시큐리타이즈 하면 되지, 증권하면 되지. 왜 토커나이즈를 하냐? 토커나이즈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전제하에서 좋냐? 좋다. 기술적 결함이 약간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 그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면 가성비 훨씬 좋아진다. 그럼 글로 가는 거지. 역사는 항상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지만 레리 핑크가 안 했지만 제가 변호사라면 그랬을 거야. 만약에 이겨서 다행인데 졌으면 끝까지 제가 가서 연방 대법원 가서 그랬을 거야. 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 디지털 자산은 당연히 버티컬하고 호라이즌 하니까 상관계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편입하면 운용 기대수익이 훨씬 높아질 텐데 그러면 미국의 전 국민들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너 뭔데 네가 판사 이거 같다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너 뭔데 걔를 캔슬 이렇게 떠들으라고 저 같으면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기 전에 승소했지.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버티컬하고 호라이즌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융화되지 않았던 거를 그러면 어떻게 뭐 혁명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 그냥 아이 놓고 만들자 이런 거지. 아이 놓고 맞아요? 일본말로 아이 놓고 혼혈하자. 피를 섞자. 혼혈이면 좀 이상하다. 피를 섞자. 피를 섞자는 말은 투자에서 많이 얘기하시죠. 엑셀레이터도 그죠? 그래서 피를 섞은 게 STO예요, 그죠? STO예요. 원래는 이제 뭐예요? 증권형 토큰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그냥 또 대륙법이기 때문에 빡센 걸 좋아했고 정확한 걸 이건 증권이야 토큰 증권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개념적 법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확장되는 그런 금융 상품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지금은 좀 찰떡궁합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찰떡인지는 이제 지나봐야 알고 융합해 갖고 이게 버티컬과 이 호라이즌탈이 만나 갖고 새로운 상품 만들어서 그런 도중에 하다 보면 마켓 프랙티스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되면서 갈 텐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미 해외는 엄청나게 나왔고 우리나라 이제 3대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3대 법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뭐 이렇게 미국 뭐 지금 미국가라 좀 큰 금융 쪽에 좀 선진적인 데는 굉장히 빨리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좀 아쉽게도 지금 뭐 사실 20대 국회에서 이제 윤창현 그 민병단 나왔을 때 제가 사회도 봤지만 그때 끝냈어야 되는데 못 하고 정쟁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계엄 때문에 못 하고 뭐 이렇게 한 3년을 좀 낭비했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굉장히 그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게 제도화 되는 그런 움직임이 빨라지고 글로벌 시장은 법제보다 시장의 어떤 그런 민간 쪽에서의 제도 변화가 훨씬 빨라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제 뭐 상호투자 이건 여러 사람들이 했지만 뭐 레리 핑크 말 나왔으니까 레리 핑크 예를 들면은 아까 현물 그 ETF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앞으로 또 다른 게 나오겠지만 그걸 자세히 보시면 어떤 거예요? 현물 ETF 뭐죠?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니까 펀드는 펀드인데 운용한 거를 익스체인지가 어디서 뭐야? 스탁 익스체인지 말하는 거죠. 익스체인지는 증권거래에서 말하는 거예요. 증권거래에서 거래되는 펀드예요. 그러니까 상장된 펀드란 얘기죠. 미국은 뻑하면 펀드를 써. 근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상품들은 법이 안 만들었는데 그거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냥 뭐 문제만 없다 하면 그냥 비상장이든 뭐든 거기다 내가 책임지고 펀드에 집어넣고 상장시켜서 한다는데 뭔 말이 맞냐? 그 규제 샌드박스보다 훨씬 좋아. 제가 보기에는 규제 샌드박스보다 훨씬 좋아. 규제 샌드박스는 제가 거기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말은 많이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고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현물 ETF는 뭐예요? ETF는 증권 원래 전통적인 증권 그 시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잖아요.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 또는 이더리움 현물 ETF 현물 ETF 비트코인 사는 거잖아요. 펀드가 사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예요? 돈이 전통적인 증권거래에서 그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가요? 비트코인으로 또는 이더리움 즉 가상자산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편 또 레리 핑크가 만든 게 또 비들이랬다 그랬죠. 이제 작년 5월달에 만든 비들은 뭐예요? 빌드가 아니고 비들인데 비들은 사실은 MMF 머니마켓 펀드 같은 그런 형태인데 스테이블 코인 일종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하면 담보가 있었잖아요. 담보 있을 거 갖다가 예컨대 국채를 미국 국채를 갖다가 당국 국채를 사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결국 이거는 어떤 거냐? 가상자산 거래하려고 원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사는 거니까 가상자산 사람들이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을 샀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담보로 국채를 사는 거니까 결국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전통적인 시장이 채권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이미 왔다 갔다가 시작이 됐다. 상호 왔다 갔다 시작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나온다는 게 벌써 이제 전주곡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시작이 미국은 벌써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큰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뭐 빨리 일어나고 있나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블록체인이 아까 제가 말했던 하이퍼 구조에서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뭐 죽어라고 발버둥 쳐갖고 개선이 되는 거예요.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개몽 단계는 이제 올라온 것도 있고 뭐 특히 이제 이더리움 계열에서 이제 뭐 레이어 2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속도를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아이러니하지만 기술적으로 기업적으로는 서로 제도적으로 반대 있는 것 같은 이 버티컬과 이 호라이즌탈의 만남이 시작이 돼요. AI가 지원을 하기 시작해. 냉정해 보면 완벽한 무분별의 호라이즌탈 수평은 비트코인 하나예요. 그때 우리가 말하는 완벽한 무분별의 수평이란 뭐냐면 손때를 안 탄 거,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 그죠? 그죠?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 그것만. 나머지 이더리움부터 모든 나머지 다른 알트는 알트가 뜻이 뭐예요? 크든 적든 손때를 탄 거. 사람이 있어, 가버넌스가 있어. 가버넌스가 있는 거예요, 알트는, 그죠? 작든 크든. 그게 이제 가버넌스가 왜 브릿지로 연결돼 갖고 브릿지를 공격하잖아요, 해커들이. 그러니까 알트는 해킹 당할 우려가 없지 않죠. 솔라나 같은 건 이 점 다 크고,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할수록 그냥 그렇게 커지는 거고, 비트는 없어. 비트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있는데 결국은 사실은 버티컬하고 호라이즌탈이 어떻게 만나 그랬지만 이미 만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렇잖아요. 이미 만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럼 내가 좀 더 돕게 AI가, 그렇지? 더 높여줄게. 이더리움의 레이어 2 같은 데서 야, 내가 AI가 집어넣었고 좀 더 빠르게 해줄게. 용량도 많게 해줄게.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AI와 블록체인의 만남인데, 저는 사실 이게 앱 3.0이라고 생각해. 사람마다 앱 3.0인데 생각하는 게 다른데 저는 이게 앱 3.0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대 금융시장의 발전 방향을 보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무조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버티컬에서 호라이즌까지 지금 만나게 되는 거고, 그죠?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 이때까지 2D인데 메타버스가 그래서 지금 개판이 됐지만 기술적으로 공간 기술이 발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거 뭐야 아까 스펙트럼 만발. 근데 기술 못 쫓아가. 그러면 와씨 환멸 이건데 다시 올라와요. 왜? 공간이 결국 다 들어올 거다. 공간 빅데이터가 앞으로 만들어지고 다 올 거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서 뭐예요? 임플리케이션이 있다면 야 그때가 언제냐? 내가 언제 사고 언제 들어가야 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빠르게 바뀐다 그게. 그리고 대상 자산 자체가 금융상품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죠, 그죠? 두 번째는 제가 이를 쓰는 표현인데 디지털이 드디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됐다. 그럼 디지털이 글로벌이 무슨 소리야? 원래 글로벌 아니었어? 아니었어요. 이때까지 냉정하게 하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시간 공간 제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었고 다 각각 국가에서 국내에서만 돌았어. 그죠? 우리 업에 계신 분들은 남성태 대표님 아시죠? 국내에서만 놀았어. 왜? 로컬 표준이 다 틀려. 특히 뭐가 틀려? 결제 표준이 다 틀려. 그러니까 연결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드디어 이제 그게 발달되기 시작합니다. 왜? 기술이 뚫고 나가기 시작해요. 기술이 뚫고 나가기 시작해요. 저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그거에 완전한 이정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뭐라고 바라보느냐 하는데 드디어 디지털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시작되는 모멘텀이 시작이 됐다. 누구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Why? 기존의 은행 카드 시스템에서는 그게 안 돼요. 너무 공고하게 돼 있어. 근데 온체인으로 가면 그게 없어져. 그죠? 없어지고 이걸 통해서 온체인은 어디서 힘을 발휘해요? 인터내셔널에서, 글로벌에서. 국내에서는 블록체인 별로 힘 발휘할 수가 없어요. 원체에서 발휘. 글로벌에서 발휘하기 시작해요.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서 드디어 디지털을 활용해서 글로벌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야 우리는 글로벌 필요 없어요. 국내에서만 금융할게라는 게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총재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no way. 역사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전혀 이해가 없어.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이건 나중에 보시면 돼요. 저는 하여간 마코비즈를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특히 디지털 자산 쪽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엄청난 임팩을 줬다. 그리고 제가 퇴직연금도 무조건 벤처 투자를 연결시켜야 되는데 할 때도 이제 허용이 됐는데 이번 정부에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논거예요. 워낙 낮기도 하지만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달러 패권. 미국이 이제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미국이 100년 동안 팍스 아메리카를 유지한 게 뭐죠?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돈, 또 하나는 랭귀지. 랭귀지예요. 근데 사실 랭귀지부터 얘기하면 재밌어. 구글이 다 때려잡아 갖고 모든 것을 그죠? 선사 이후에 모든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서 문자를 집어넣어 갖고 지금 언어를 갖다 다 언어 장벽 없애려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건 다 내가 한국말 하면 제가 영어로 듣고 중국말로 다 듣게 되는데 야 이게 뭘까? 저는 사실은 야 이렇게 하면 랭귀지별 하나님이 바벨탑 해갖고 그냥 다 인간 혀를 갖다 나눠봤는 성경 이렇게 나오지만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임플리케이션이 뭐냐? 미국의 패권에 대해서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했던 한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랭귀지 영어로만 쓰고 이랬던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축이 뭐예요? 돈, 달러 패권이잖아요. 달러 패권의 달러 패권을 유지했던 두 개의 필라가 뭘까요? 하나는 원유 결제, 원유 달러 결제. 또 하나가 스위프트예요. 원유 결제는 닉슨 도트리 1970년에 금태양 정지시키고서 그 다음에 닉슨이 키신저 대통령 어디 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왕을 만나요, 그죠? 야, 내가 달러 갖다 이제 신용 달러 해갖고 달러 패권 유지해야 되는데, 야, 너 나랑 내고하자, 계약하자. 너 달러 원유 결제 무조건 달러로 하면 내가 네 원유 전세에 가는 거 다 지켜줄게. 미국만 있어, 한국만 우리만 많아. 내가 페르시아만에다 5개 해놓고, 저 말레카 해협도 다 지키고 있을 거고 걱정하지 마. 오케이. 왜? 원유가 하루만 없으면 우린 다 죽어요. 전쟁 무슨 전쟁이야? 전기가 안 돌아가는데 그죠? 깜깜한데 그죠? 우린 까먹고 있지만 에너지는 무지막지한 거거든. 그래서 원유 결제를 위해서 달러를 비축하니까 그게 국제 기축통화가 되는 거고 외환보유고가 무조건 달러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환경이
그냥 항상 일상 돌아가면 다 까먹고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필란 뭐예요? 스위프트 뭐 미국 주도라 했죠 아까. A에서 B 국가로 갔다 우리가 뭐 송금을 하거나 그다음에 또 무역을 할 때 스위프트 통해서 가게 해놨어,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커리스펀던트 뱅크가 있어요. 중간은행이 있어, 중간은행이. A, B 국가는 국제 결제력이 없는 통화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안 바꿔지잖아요. 스위프트로 갈 때. 그러니까 야 그거 법으로 강제한 건 아닌데 달러를 갖고 바꿔. 그러니까 A에서 스위프트 갈 때 달러, 스위프트에서 B로 갈 때 달러. 항상적 수요로서 달러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달러 패권이 유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2, 3일 묵지, 이자 다 따먹지 글로벌 뱅크들이, 그죠? 그 대신에 수수료 왕창 받지. 여러 개 기관 거치니까 6, 7%, 그죠?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1시간이면 끝나고 길어도 수수료도 1%도 안 되지. 그러니까 가성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이 고민했을 거야. 내가 이제 스위프트를 엄청나게 많이 해먹었는데 이게 이 중국이 막 전부 다 스위프트. 그럼 CBDC하면 어떻게 되는 거? CBDC끼리 붙이면 끝난 거잖아. 거기 스위프트가 왜 필요해? 그럼 전부 다 전 세계가 CBDC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는 거지. 달러 패권은 끝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자마자 깡패잖아요. 야 바이든은 점잖게 하자면 안. 야 CBDC 금지. 논의 자체도 금지. 그잖아요. 그리고 야 근데 디지털라이제이션 가는 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 그죠? 누구도 못 막아. 야 그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한 놈이 있다가 그랬겠지 뭐. 카카 아마 걔가 배세타니까 싶어. 재무장관 달러 토지 스테이블코인이 있습니다. 그게 또 98%, 99%입니다. 전부 달러예요. 그래? 그런 거야? 그렇습니다. 왜 딴 놈들은 왜 안 하냐? 아 중국이 하면 좋은데요. 중국은 시진핑 되자마자 거래소 다 폐쇄했어요. 걔네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술을 막 발달시킬 수 있는데 금융은 약해갖고 돈 나가는 거는 막지 못하니까 블록체인은 지금 돈 나갈 수 있는데 안 된다 그래갖고 다 거래소 폐쇄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로 당분간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못 만들어요. 요번에 홍콩에서 한다 그랬지만 절대로 본토도 못 만든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맘 놓고 한 5, 6년 동안 해먹으면은 전 세계를 갖다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 맞냐? 딴 놈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는 이런 논의는 초당적이에요. 민주당, 공화당 없어. 초당적이야. 한번 보세요. 뭐 트럼프가 뭐 지하들 시켜서 별거 다 해먹고 다 그래도 다 초당적으로 다 통과하잖아요. 원래 같으면 야 어쩔 또 얄짤없어. 근데 초당적이야. 왜?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거든. 달러 패권이, 그죠? 달러 패권 안 되면 끝나는 거지 뭐. 미국 끝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몰라.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상태에서 스테이블코인 갖다 미국은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스테이블코인 때문에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디지털 자산 우리가 메카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야 그래? 그러면 여왕 버린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트코인 자산을 하고 다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게 중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7월 달에 지금 아시다시피 상하원 다 통과했고 서명했고, 트럼프가 뭐요? 지니어스법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해야 돼, 안 돼? 발행하는 게 맞네. 야 발행 누가 해? 야 어떤 요건이야? 또 난리법석 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아이고 시간 잘 간다. 그래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달러 패권하고 또 하나 뭐예요? 작년도에 미국의 그 국채 이자가 국방비를 초과했어. 이거는 1940년대 이후 80년 만에 처음이래. 그러니까 우리 이게 막 안 나오지만 언론에 무지무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군다나 딴 나라가 다 이제 팔잖아, 달러를. 미국 국채를 막 팔거든. 그러니까 그럼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이게 되면 뭐예요? 미국이 금융의 중심이기 때문에 나가기 시작하면 금융이 그렇게 바뀌게 되고, 그런 틀에서 모든 제도가 바뀌게 되고 가요. 하이브리드로 갈 것이고, 뭐 많은 회사들이 이미 이제 전통 회사들도 막 들어와서 난리법석 떨고, 그죠? 제가 이제 내년에 핀텍 센터 그 지원센터 이사장 할 때 이제 싱가포르 가서 이제 그 비자 인터내셔널 회장이랑 이제 사인도 하고 그 MOU도 하고 그랬는데, 비자가 몇십 년 동안 해먹은 이유가 있더라고. 무지하게 빨라. 새로운 혁신이 이런데 굉장히 빨라. 민감하고. 그래서 비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인류 간다라는 거를. 비자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딴 데도 마찬가지죠. 뭐 JP 모건 이런 데 다 지금 뭐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은행뿐만이 아니라 뭐 증권, 보험 다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아까 제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구조였고 비들 얘기했죠. 두 가지 양쪽 상호 융합하는 그런 상품이라 했고, 스테이블코인도 뭐 이미 뭐 누가 여기서 뭐 사례가 많이야. 그래서 굉장히 많다 얘기 드렸고요.
우리나라 이제 법제 들어와서 아이고 그 3대 법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하나가 이제 했던 게 이제 저 STO법 하려다가 ST법 하려다가 이제 토큰증권법 하려다가 그렇게 됐는데 사실상 뭐 다 여야 간에 그 지금 갭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2단계법, 1단계는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은 작년도 이제 7월달에 발효됐고 2단계법이 지금 민명단 나왔고 강준현의 이강에 나가서 이번 주나 뭐 빠르면 나와서 만들어져 갖고 그게 나왔고 또 안덕을 의원이 또 지금 다 더민인데 불행인지 행인지가 그 지금 또 그 스테이블코인 법안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나와서 디지털 생태가 좀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굉장히 빨리 하려고는 해요. 근데 아마 빨라도 왜냐하면 이게 만들고 손질하고 또 막 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 입법으로 안 할 거예요. 빨리 가려니까 아마 의원 입법으로 갈 거고 그렇지만 정부에서 다듬어 갖고 주겠죠. 정부에서 금융에서 다듬어 줄 거고 그러면 제 기대는 뭐 10월 얘기하는데 빨리면 연말 그리고 이게 지금 법책에 2단계 법 같은 거 보면 제가 관여했지만 260개 돼요. 조문이. 그러면 되게 큰 법이야. 큰 법이면은 이거 오래 걸려요. 검토하고. 왜냐면 시행령 달아야 되고 또 감독원이 또 감독 규정 달아야 돼.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법하고 나서 할 때까지 보통 그 무지하게 빠르면 6개월까지 뭐 하고 나서 발효할 수 있다는데 어림도 없고 제가 보기엔 9월 내지 한 1년 걸릴 거예요. 그러면 내년 말 발효. 금년 말에 이제 한번 초안만 그러니까 통과시키고 나서 발효는 그렇게 되고 뭐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뭐 스테이블코인 같은 거 이제 뭐 발행사 결정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인정부 쪽 시스템 같은 갖춘 데도 뭐 이렇게 하고 내 갖고 6개월 그러면 실질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가 결정이 되고 나오는 거는 2027년 하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약간 시간은 좀 있어요. 그러나 약간 뭐 여러 각도에서 볼 게 있으니까 좀 생각하실 게 있고 그런 틀 내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훨씬 이제 이건 산업적인 법이기 때문에 산업에 관한 법이니까 좀 업자들, 그러니까 시장 진입 규제나 영업 규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좀 그 다양화됐어요. 한그 민병단하고 강준현한 또 이쪽이 좀 틀리긴 한데 업자를 갖다 10개 이상 정도로 구분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그냥 다양화됐고 그 요건도 그 전에 일괄적으로 그냥 다 할 수 해야만 되는 거라 해서 굉장히 빡빡했는데 거기 그 업태별로 세분화시켜갖고 좋게 나눠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나중에 어차피 이거는 또 많이 만들어져야지만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나올 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질문이 이미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시행된 우리나라 업계 기회와 제약이 뭐냐? 뭐 기회는 이제 이 버티컬하고 그러니까 제도화되면 시장이 커져요. 그러니까 제도화가 되기 전에는 되게 간 큰 사람들이 하시죠. 간작은 분들 잘 못해 그죠? 근데 제도화되면 간작은 분들 다 참여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시장이 커져. 굉장히 커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도 벌써 이미 그 글로벌리 사례들이 나왔잖아요. 사례들이 융합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융합 상품이 나올 거다. 융합 상품이 나오게 되면 더욱더 큰 기관들이 많이 들어올 거다. 이미 이제 그 기관들 법인에 가는 것 같아 금리가 이제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그게 더 빨라질 것이고 저는 좀 잘못된 게 수탁 같은 거 들어오려면 사실 금융기관이 들어왔는데 금융기관 맨 마지막에 들어오겠는데 그건 아마 바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해외 쪽 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 이제 아시지만 뭐 트레저리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 이제 레리핑 뭐 저 이런 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미 이제 이 시장이 좀 제도화된 쪽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기관화되는 시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식시장 옛날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그냥 주식시장 개인적 시장에서 마바라 시장이 나꺼져 있었지만 나중에 펄라는 개념 들으면서 이렇게 기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관화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바뀔 거고 그게 바뀌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펀더멘털이 없다고 하지만 코인 나름의 펀더멘털이 있어요. 왜 없어요? 수요 공급 요인이 있는데 증권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임직원이 노력해서 그렇게 만든다는 그런 주가적인 개념은 아니지만 다른 개념이 있어요. 나오게 될 거예요. 왜? 그래야 또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로직을 만들어 들어올 수 있는 게 돼. 왜? 기관은 감사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열리고 제약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시간적인 제약이 좀 있어요. 걸려. 암만 빨리 해도 뭐 지금 규정이 커서 뭐 감독은 뭐 이런 거 다 들어온다니 말씀드렸고 투자자 보호는 뭐 어떠냐 하는데 그 아무래도 이게 이제 증권법 우리나라 자본시장법하고 이제 뭐 전자증권법 갖다 많이 이렇게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보면 좀 그 위험성이 있는 것 대비로 보면은 제 생각 개인적 생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것 대비로 보면 더 유연해요. 좀 더 많이 줬어. 혁신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걸 좀 줬어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빡세게 하긴 했는데 이런 점에서 거의 비슷한데 이제
증권 같은 경우는 집단 소송이 있잖아요. 여기는 집단 소송 대상이 안 돼. 증권 집단 소송 법이라는 거 있는데 거기에 증권만 돼 있어. 나중에 또 거기에 증권 등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 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러기엔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그런 대상이 아니란 참을 했을 때는 이제 뭐 투자 보호가 조금 약하다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틀은 굉장히 엄격하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뒤에 이렇게 질문들이 더 있는데 질문 제가 또 보면 대답을 쭉쭉쭉 드리면서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생각했다가 질문 그냥 주세요. 표준화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전자금융의 경쟁력을 어떻게? 아니, 이게 제가 볼 때 이래요. 이때까지 한국은 항상 패스트 팔로우 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 그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좀 생각을 재고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AI가 시작된 다음부터는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글로벌리 같이 가야지. 그리고 또 한국이 후진국이 아니잖아요. 이미 선진국에 들어갔는데 같이 가야지. 남들 하는 거 보고 나서 하겠다는 제 태도는 좀 이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 패스트 팔로우. 왜냐하면 제조 쪽에서 조사도 보면 제조도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갈 때 못 쫓아갔어요. 쫓아갔습니까? 한국이 못 쫓아갔죠. 그다음에 지금 AI도 사실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갔어요. 금년 초에 딥시크 발표됐잖아요. 딥시크는 고성능 저비용이잖아요. 고성능 저비용은 사실은 이미 하드웨어 엔비디아 H100, 100 같은 거 사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리즘을 바꾼 거예요. 알안에서 알고리즘이 강화되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었거든요. 한국 쫓아갔냐? 전혀 못 쫓아왔어. 그래서 패스트 팔로우 안 돼요. 저는 쟤도 갈 때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고 미리 생각하고 와야지. 뭐 더군다나 지금 인프라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 늑장 부렸다가는 저는 굉장히 후회할 거다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뭐 쟤도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가야 되고요. 한국이 받아들인다면 빠르니까. 그다음에 블록체인 등 AI 등 기술 변화 속도가 법제도를 앞지를 때 어떻게 하느냐? 원래 기술 변화 속도는 빠르죠. 근데 기술이 법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그건 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법하시는 분한테 내가 주문이 있다면, 부탁이 있다면 기술법을 연구하시라 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나라도 법 뭐 많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얘기 안 했지만 서울대 어느 교수님이 떴어요. 뭐 때부터 떴냐면 회사법을 연구하셨거든. 그때부터 이제 문화생도 많이 생겼는데 그때까지는 기업이 우리 큰 기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커지면서 기업이 중요해지니까 그게 뭐 돈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쪽 굉장히 커졌거든. 앞으로는 기술이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술법을 해야 돼. 기술법이 별로 없어. 지금 기술법 전문가도 없어. 그쪽 좀 제발 제대로 해달라는 거하고, 또 하나 이제 법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한국 대리법 체계인데 대리법 체계에서는 혁신 나기 되게 힘들어요. 제가 역사를 갖다 공부해 보니까 스페인에서 옛날 무적함대하고 뭐 스페인에서 난리 쳤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중세에서 그냥 까먹까먹 지내다가 로마 뭐 교황청 옆에서 떴겠죠. 그래서 이제 제노바가 베네치아가 뜨다, 그다음에 스페인에 뜨다,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엄청 컸어. 우리 네덜란드 까먹고 있지만 옛날에 굉장히 강국이었고, 그리고 독일 프랑스를 건너뛰어서 영국에서 그냥 영국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해요. 그 독일 프랑스를 왜 건너뛰었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제 생각인데 굉장히 큰 원인이 대륙법이야. 대륙법은 혁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안정적인 가는 건 좋은데,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대륙법과 영미법, 간섭법이 뭐가 좋냐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 어느 시대냐 이거야. 지금이 기술혁명이 앞으로 3, 40년 계속 일어날 시대야, 전 세계.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하려면 과학 입국이라는 걸 집어넣고, 뭐 정치 그런 거 집어넣지 말고 과학 입국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대륙법 체계인데 이걸 바꿀 수 없다면 유연하게 해석하는 걸 헌법에 다 집어넣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대단히 혁신 쫓아가기 힘들다. 법에 대해서 그런 얘기 듣고 싶고요. 디지털 금융 확산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과 기존 중고사 협력, 당연히 협력해야죠. 근데 전향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제가 말했죠, 기술이 큰 틀이 바뀌면 환경이 다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버하고 에어비앤비 옛날에 그 대동강 강물 팔아먹은 봉이 기술사 똑같은 거야.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하려니까 다 줘야 되잖아. 이런 핸드폰을. 근데 핸드폰을 다 누구나 다 사는 거지, 통신하려고. 근데 그게 시장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틀의 기술 변화가 생겨서 인프라가 바뀔 때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활용을 해야지, 기존 인프라가 있는데 새로운 게 왔는데 이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너 들어오지 마는 건 흥선대원군이에요. 그게 매국적인 행위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개인이 준비해야 될 중요한 바탕. 글쎄요, 뭐 그 개인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뭐 공부도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증권 쪽에도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면 좀 애널리스트가 지금
이때까지는 상장사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바뀌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래야지만 그런 자료가 많이 나고 공부도 되면서 똑똑해지는데 이 비상장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증권 시장에서 바라보면 비상장 애널리스트지만 VC 입장에서 바라보면 벤처 산업을 보면 그건 심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모태사 상태였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되는데 거기 하나 더 중요한 게 디지털 산업이 너무 중요하다. 앞으로 전부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디지털 자체 산업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통해서 다른 사람과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그 하는 역할이 좀 필요하고 그런 쪽에 사실은 이제 애널리스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과정 자연스럽게 이 디지털 자산들이 있잖아요. 비트코인 가라고 쭉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들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나오면 이런 쪽에 공부도 되고 굉장히 또 시장도 성숙된 시장으로 빨리 가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번에 6월 말에 이제 그 로빈후드가 미국의 그 주식하고 ETF 포함 200여 개 갖다가 토커나이즈 해가지고 그죠? 파생 상품화해서 기초자산 갖다 토커나이즈 해가지고 유럽에다가 풀었잖아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인가? 주식은 전자주구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때까지 갈 만큼 간 거다 효율적으로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거죠. 여전히 24시간 365일 거래가 공간적 시간적 제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그또 오픈 AI하고 스페이스X가 공식적으로 왜 나랑 합의 안 했다고 띵띵거렸지만 아니 내가 사가지고 그 구조화했는데 네가 뭐라고 떠들어 할 말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미국의 이제 SEC 그 담당자가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해줬고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임플리케이션이 뭘까? 어떤 거예요? 증권이 디지털 자산처럼 드디어 24시간 360일 돌아가긴 구조로 바뀌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온체인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다른 인프라에서 된 거예요. 그죠? 다른 인프라에서 된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오픈 AI하고 지금 스페이스X 끌고 왔잖아요. 뭐예요? 비상장사잖아. 비상장사를 끌고 와서 토커나이즈 해버려. 그 문제 있네요? 무슨 내가 토커나이즈 한데. 그건 뭐예요? 이때까지는 비상장사 좀 잘 될 수 있는 예비 유니콘의 괜찮은 놈들은 엄청나게 돈 많이 가진 놈이나 VC나 이렇게 투자할 수 있었지 개인은 안 됐는데 이걸 개인 영역에다 풀어버린 거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날까요? 제가 옛날에 손병두 저 거래소 이사장 그 전이구나. 이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디지털이 더 심하게 지면 상장 비상장 구분이 없어진다. 없어지지 당연히 그죠? 이것의 임플리케이션은 뭐냐면 로빈후드의 이번에 그 토커나이즈는 사실은 시간 공간 제약을 없앴고 상장 비상장 구분을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똑같이 디지털 자산처럼 거래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좀 많이 나갑니까? 암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일어날 거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서 시장 어떤 투자나 뭐 매매가 일어나겠죠, 그죠? 그다음 뭘까요? 그러면 당연히 더 빠르게 제도권의 이런 그 주식 증권 이런 쪽하고 디지털 자산 간의 다양한 융합 상품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걸 또 반기겠죠, 기관 투자자들은. 그죠? 굉장히 그런 변화들이 빨리 일어날 거라는 걸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재밌어, 그죠? 뭐 약간 리스크도 생길 수 있지만 기회는 엄청나게 많아지고 재밌고 이런 쪽에 한국이 좀 이렇게 좀 적극적 역할을 해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는데 질문 좀. 열정적인 강의 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앞쪽.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네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같이 얘가 달러에 페그가 되면 스테이블하지만 시간 요소가 빨리 좀. 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달러에 페그하지 않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곧 이게 시장이 커지면은 규제가 또 많이 들어갈 거라는 그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스테이블하다는 게 항상 좋지만은 않은 게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한 10% 정도 그 밸류업이 되고 있는데 얘가 스테이블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그만한 손해를 계속 볼 수도 있다. 즉 장기 보유하고 있을 때 이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주가가 오른다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한 매년 한 10% 정도가 오르는 걸로 네, 네. 되어 있는데요. 그거 스테이블 코인하고 무슨 관계예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 갖고 있고 얘가 달러에 페그가 된다고 하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10% 정도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잠깐만요. 있습니다.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우선 그 투자 대상이 아니고 제가 칼럼 썼을 때 많은 분이 혼동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갖다 발행하는 회사를 투자할 수 있어도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투자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건 맞고요. 그러니까 뭐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왜 그런 플렉시빌리티를 주느냐? 나름대로 좀 더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리스크 있다면 그거는 이제 뭐 또 다른 식의 제어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 갖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갖다 지금 발행하는데 제일 지금 제가 이제 뭐 9월 달에만 한 3번 정도 어디 가서 또 발표를 하고 뭐 사일 봐야 되는데, 지금 핵심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한국에서 발행하는데 이게 활용성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지금 통화주권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다 싹싹 쓰면 안 되니까 국내에서, 해외에서 하는 거는 관계없고 어차피 없었으니까 원화가.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사실 그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꼭 오늘 만족도 조사에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